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신윤규 변호사, 부승찬 박사, 그리고 윤희웅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승찬 대변인님은 사실은 그 과거에 국방부 대변인으로만 저는 낯이 있고 박사님이신 줄은 몰랐네요. 예, 안보 전략 쪽을 전공했고요. 네. 북한과 이스라엘의 생존 전략을 가지고 그렇구나. 박사학위 논문을 썼었습니다. 그쪽 연구, 핵과 관련된 연구, 이쪽 연구를 많이 했었고요. 학교에서도 한 5년 정도 강의를 하다가 제가 사실은 오늘 그 노래 가사를 굳이 성탄절 날에 이야기를 한 이유는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핵전쟁 연습을 내년 여름 한미 군사훈련 때부터 이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한반도의 큰 일인지에 관해서 사실 잘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할지 영국 사람들은 그거 어마어마한 거야. 특히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국제 규범이 있죠. NPT라는 비확산 체제라는 거기에 회원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핵과 관련된 훈련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터부시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핵을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도 핵과 관련된 실제적인 얘기가 없는 이유가요. 그렇죠. 국제 규범 자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유독 한반도에서는 핵 대 핵의 대결, 그리고 작전 계획에 핵 내용을 놓고 설령 핵 전쟁에 기반한 작전 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이게 외부로 공표되는 경우는 어느 국가에서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미소 간에도 그랬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이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고 안보를 가지고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성격이 다분하다.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2004년도에 뭘 했냐면요. 미국 국방부에서 한반도 핵전쟁, 그러니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1945년에 8월에 떨어졌던 그 규모 15킬로톤 정도 되거든요. 15킬로톤 정도 되는 규모의 핵탄두를 한 발 투하했을 때 우리가 이제 사상자가 서울에서만 125만 명이라는 20년 전 시뮬레이션 결과고요. 20년 전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아웃라이더라는 민간 기업인데요. 민간 기관인데 거기서 최근에 나온 걸로는 북한의 지금 핵 능력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한 발의 피해를 보느냐. 그러면 한 52만, 53만 정도가 즉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막 파편, 가스, 지하철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요. 와. 그 정도 사망하는 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핵전쟁을 가정한 연습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핵전쟁을 가정한 연습이 왜 없냐고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이제 장관들이 만나가지고 이거 빨리 서둘러서 하자. 그리고 국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마치 우리 안보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치장을 하고 별다른 이제 비판이 없는데 걱정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안보의 정치화거든요. 즉 말하자면 어떤 얘기냐면 리더가 인식 속에 나는 북한의 핵을 강조하고 북한이 나쁜 국가고 그러다 보니까 불량 국가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나쁘게 해. 그리고 이제 핵전쟁 나면은 어떻게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보고서 자체나 그동안의 어떤 국방의 스탠스가 완전히 리더의 인식에 따라서 전환돼서 올라가는 거를 딱 맞춰지는구나. 안보의 정치화라고 하는데 이 핵전쟁 같은 경우를 국민들에게 자꾸 홍보하고 이런 거는 국제적으로나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거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신윤규 변호사도 좀 무섭지 않으세요? 이런 상황이? 뭐 무서운 걸 넘어서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큰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신이 좀 뻗쩍 든다. 번쩍 들어요, 생각이 사실은. 들고요. 엄청 큰일이야 이거.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실 준비되지 못한 지도자가 거기다가 편향된 조언만을 들었을 때의 폐해, 이게 지금 전 그대로 드러날 때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저는 구술천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구술천? 구술천.
구수가 이제 구수를 했다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오기가 있고 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에 대해서 예. 굽히질 않는다. 그러니까 끈기가 있다라는 게 구수고 예, 서동요 같아. 술이라는 것은 예, 술. 이분이 좀 이게 성격도 좋으실 수도 있지만은 예. 굉장히 즉흥적일 수 있다. 폭탄주. 좀 감정적일 수 예. 있다. 이런 우려가 좀 드는 것이고 예. 뭐 천공 얘기는 요즘 쏙 들어가긴 했지만은 예.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듯이 정말 국정 운영의 다른 쪽에서 예. 이렇게 개입이 들어간다 그러면 더 큰 문제거든요. 천공의 피해자 계시잖아요. 아, 옆에 계시네요. 아니 그래서 저는 뭐 구술천이라고 뭐 시중에도 이게 돌아다니는 말 제가 인용한 건데 예. 어쨌든 외교 안보만큼은 특히 뭐 경제와 이런 외교 안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그래도 그동안 취하던 전략이라는 게 있고 노선이 있거든요. 이거를 어떤 한 지도자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편향된 조언만 들어가지고 바꿔버린다면은 그렇죠. 대통령이 임기 5년 아닙니까? 예. 그 다음 지도자들도 계속 이 국정 운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좀 매우 좀 이건 위험하고 심각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윤용 센터장님한테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 대통령이 한번 취임을 하면 그래도 지지율이 왔다 갔다는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번 50% 넘었던 기억이 나고 네. 취임 초기에 한 번 50% 넘었던 기억이 나고 그냥 계속 그 어떻게 보면 바닥을 기는 것 같은 30% 안팎의 그런 지지율인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이런 또 대통령 지지율을 보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여러 정치 지표가 있는데 예. 정당 정당 지지율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에 비해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대통령 예. 국정 운영 평가라고도 하는데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표현도 하고. 예. 또 이것이 사실은 많이 다른데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는 탄력도가 상당히 큰 지표예요. 정치 지표 중에서 그치. 탄력도가 가장 큰 지표예요. 아. 뭐냐면 대통령을 만약에 정치적으로 지지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것은 매우 사실은 정당 지지율과 비슷하게 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거든요. 아. 잘 안 변하는 거예요. 아. 정당 지지율이 잘 안 변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 지지라는 것은 깊은 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 지지를 하니까 대통령 지지하십니까? 라고 묻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지. 그 질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최근에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 어디에도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한 만족도 조사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정치적 지지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잘을 하면 반응하게 돼 있는 지표예요.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면 반응해요. 잘못하면 떨어지고. 그래서 이 등락이 상당히 크고 관리가 가능한 지표예요. 예전에 보면은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이때 다른 대통령 보면 이것을 한 40% 중반 정도 관리를 하려고 계속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손 위에 풍선을 올려놓는 것과 마찬가지의 지표예요. 톡톡톡 쳐주면 갈 수가 있는 지표거든요. 그 주식으로 따지면 경기 민감주네. 아, 그렇죠. 예. 경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진폭이 커. 네.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저가에 쭉 가는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저가에 쭉 가.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예. 30% 초중반으로 형성이 되는데 예. 대통령이 지지율 올리는 게 두 가지죠. 인사. 그리고 해외 순방. 예. 이 두 가지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많은 인사를 했고 많은 해외를 지금 나가셨는데 그렇죠. 둘 다 오히려 나갈 때마다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유지되고 또 인사도 할 때마다 지금 공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국민들이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현혹돼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에게 인사정보관리단을 맡겼는데 잘못 검증해서 이런 사태가 났는지를 좀 명확하고 냉정하게 분석해야 맞아요. 된다. 맞아요. 국민이 틀린 건지 대통령이 틀린 건지 이제는 좀 평가할 때가 됐다. 그렇게 봅니다. 인사 같은 전통적인 문제, 그러니까 모든 정부에서 사실은 인사는 비판을 받았거든요. 역대 정부 다 보수건 진보건 간에. 근데 이제 이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특징 같은 경우는 그 부인 문제, 그다음에 배우자 문제, 여사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뭐랄까요 행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품격과 관련된 어떤 의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구술천 그러니까 스타일의 문제. 스타일의 문제지. 네, 행태의 문제죠. 그러니까 구술천 이게 술이 먼저 떠오르면 이게 이상하잖아. 이거는 특히. 뭐 제가 만든 게 예. 아니라 술 좋아하신다는 소문이 예. 해외에 나가셔서 엑스포 때도 지금 뭐 재벌 회장들하고 뭐 술 한잔 했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모 회장이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이거 해갖고 그렇죠. 그 청소원을 아주 곤욕스럽게 만들었다는. 근데 원래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성품은 또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즉흥적이니까. 고개에서만 좋죠. 그렇죠. 술 좋아하시는 네. 분들이 되게 고개에서만 좋고 우리 아버지들
그 할아버지들 생각을 해보면 술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가산 탕진하시고 그런 분들이 꽤 있었거든. 근데 나라 경제도 별로 안 좋단 말이야.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불안불안한 거지,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제 예. 약간 뭐랄까 대통령 또 지도자 보면서 이제 평가를 유연하게 이제 국민들도 해야지 상호작용이 있는 것인데 예. 이게 안정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지속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도 어떤 이제 고정관념 내지는 선입관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흐름이 있어서 뭐 어떤 행보를 보여도 긍정적인 행보를 보여도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이어서 저는 이제 이거를 국정 운영 동력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지표라고 하는 것이. 왜냐면 이제 이거에 따라서 저는 이제 여권 내부에서도 이제 반발의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용산에서 이 지표에 대해서 매우 좀 더 중시하는 이 흐름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예. 지금 걱정이 그러니까 저는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국민들께서 같은 말을 너무 반복적으로 좀 비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지치는 효능감이 떨어진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예.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신뢰 자본을 가지고 집권을 했습니다. 예를 그렇죠. 들면 그렇죠. 서사를 가지고 공정과 상식, 뭐 자유 문제 이런 맞아요. 것들을 얘기하면서 국민들이 원했던 부분을 만져서 집권까지는 했는데 집권 이후에는 누구보다도 본인의 자유만 강조하고 다른 사람들의 자유는 좀 억압당하는 모습들 예. 그리고 어떤 공적과 상식이라는 것들이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무너진 신뢰 위에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이 들어가질 않는다.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대통령 지지율하고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행태 그리고 언론의 보도에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명확히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저는 이제 이게 좀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산에서 이것이 이제 주요 언론에 보도되지 않으니까 네. 일단은 많은 국민들이 사실 이것을 잘 모르거나 인지하지 않거나 크게 관심이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렇지만 예. 이것은 이제 과거 미디어 환경이라고 한다면 그게 맞는데 그렇죠. 최근의 미디어 환경은 이런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이제 이런 채널들이 워낙 다양해졌기 때문에 정보 습득의 주류가 사실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KBS 9시 뉴스는 네. 200만밖에 안 봐요. 맞습니다. 시청자 숫자가 200만밖에 안 돼. 기존 그걸 방송 생각해보면 언론에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실제 더 많이 알고 있을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로는 2천만, 5천만이 봐버리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서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인지 수준이라든가 그 마음 상태들을 좀 면밀히 살펴봐서 대응을 하는 게 맞는데 주류 언론에 없다고 해서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이제 부정적 인식은 계속 축적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신경을 잘 안 쓰고 여기만 틀어막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있는 게 아니 아닌가. 저는 일정 부분 그게 먹힌다고 봐요. 주류 언론들. 먹힌다. 네, 주류 언론들의 그 통제가 좀 먹힌다고 보는 게 뭐냐면 사실은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스펙트럼을 딱 놓고 봤을 때 좌와 우에 그렇죠. 있는 고관여층들만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접하잖아요. 서로 진영화돼 있고. 예, 진영화돼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신뢰를 좀 덜 주겠지. 예.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한동훈에 대한 완전 편견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뭐 공부 잘하고 그다음에 인물 좋고 그다음에 서울대 나오고 인물은 부승찬 박사님도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라 훨씬 더 멋있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진영화가 돼서 주로 언론만 통제를 하면 기본 콘크리트층은 유지한다 지지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미디어 환경이 바뀌었지만 그렇지. 지금 스픽스 속으로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예, 스픽스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 진보 진영의 분들이 많겠죠. 고관여층. 훨씬 많겠지. 훨씬 많겠죠. 예. 8, 90%는 그럴 그 겁니다. 정도 되고 예. 그다음에 보수에서는 뭐 가세현이라든지 이제 보수 유튜브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종편이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류 언론만 레거시 언론만 딱 잡아놓으면 지금 30% 이하는 빠지지 않는다. 뭐 김건희 여사가 뭘 하든 한동훈이가 뭘 하든 보도를 안 해. 네. 그러니까 이게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잡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동훈 듭니다. 법무부 장관 그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만은 그 보도를 안 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좀 모른다. 뭐 이런 것도 아예 보도를 안 해. 맞습니다.
근데 희한하단 말이죠. 저는 뭐 이게. 제도권 예. 언론이 지금 신뢰도 많이 잃고 있고요. 또 예. 정권에서는 많이 보지도 않는데 그 언론을 장악하려고 이 난리를 쳐왔거든요. 예. 근데 저는 언론 장악의 효과는 점점 갈수록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생각하는 것이 만약에 지금 윤석열 정부만큼의 언론 통제력을 과거 시대 때 따르면 아마 지지율 한 50, 60% 나왔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30%에서 지금 간당간당하고 이것도 경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더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갈 일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현 정권에서 언론 통제를 하고 있고 또 그걸로써 효과를 누리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의도대로 되긴 어렵다. 이미 대한민국이 너무 선진화됐고 언론 영역에 있어서는 이미 주류와 비주류가 거의 바뀌어가는 흐름 속에서 대세가 형성됐기 때문에 저도 지금 그 KBS나 MBC TV로 안 본 지가 한 5년은 넘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근데 내년이 대선이 아니고 총선이란 말이죠. 예, 총선이면 정당 지지도가 중요한데 정당 지지도는 꾸준히 그래도 국민의힘이 그 대통령 지지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꽤 높고 어떤 조사들은 민주당보다 꾸준히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어쨌든 그 국민들이 응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예. 여기에 이제 뭔가 잘못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렇죠. 보는데 예. 이제 이 정당에 대한 지지가 이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정당들을 불러줍니다. 현존하는 정당들을. 예. 그래서 이 정당들 중에서 가장 선호하거나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어딨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평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상대평가다. 네, 이 정당들의.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이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말씀의 흐름에 이어서 본다면 야당의 정당 지지율이 훨씬 높아야 되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을 예. 보면. 근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야당도 이제 신뢰 제약 상황에 처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런 상황에서 예. 이렇게 나오고 그것이 어쨌든 이제 반작용으로 그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무당파, 무응답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제1당이 된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요 흐름들이 과연 선거 국면에서 각 정당이 이제 신뢰를 통해 가지고 지지층으로 유입하느냐, 그렇지 못해서 별도의 세력으로 가느냐, 이제 이것이 지금 뭐 그 한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일단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신기한 게 저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 낮은데 왜 치고 올라가지를 못할까? 한 번도 치고 올라가는 걸 못 봤거든요. 네. 1년 반 동안에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그걸 좀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상대평가다. 국민의힘과 네. 민주당과 그 사이에서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많이 보도가 되는 것은 이제 전화 면접 조사라고 예. 결과인데 보면은 AR의 조사 결과들도 보도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때는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경우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실 과거와 변화된 것이 있는데 예. 과거에는 ARS 조사라고 하면 보수 정당이 월등히 높은 거예요. 당연히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거꾸로예요? 네. 그러면 진보 정당이나 민주당이 ARS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높은 경우들이 요즘엔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제가 봤을 때 고정 지지층의 결집도라든가 왜냐하면 ARS 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정치 고관심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관심도가 높은 그 지지 기반 층에서의 결집도는 야당이 상당히 높아진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ARS 조사에서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화 면접 조사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하게 되니까 관심도가 떨어지는 분들이 끝까지 응답을 해요. ARS는 이제 끊어버려서 관심 있는 사람만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관심도가 떨어지는 전화 면접 조사에 응답을 한 사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당층 비율도 높을 수밖에 없고 중도층 비율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이제 야당 제1야당의 지지율이 일정 수준으로 이제 제약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중도층 무당층들이 현 정부에 대한 반감들은 있는데 그것을 야당이 끌어담는 이 그릇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분석에 동의하세요? 근데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너무 심플한 문제인 게요. 사실은 저도 제가 국민의힘에 지금 10월 25일에 탈당을 했는데 오죽하면 제가 탈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도 국민의힘은 지금 정상 궤도를 너무 벗어났는데도 이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거의 비슷하거나 뭐 약간 낮은 것도 있어. 요게 현실이거든요. 그것도 박스권에 갇혔습니다. 왜 그럴까를 보면요.
저는 민주당이 기득권화돼 있다고 국민들이 이미 봅니다. 아. 이미 그 정권도 여러 번 잡아봤기 때문에 이 주류로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 할 때만 해도 예. 그래도 사이다 소리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후보한테 졌는데 책임도 안 졌고 예. 지금도 이재명 대표 이렇게 그 백브리핑을 받아보면요. 점점점점 돼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도 답을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네. 이제 고구마가 좀 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대선에서 지고 지선에서 지고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민주당도 아직도 이재명의 민주당 또 586 이게 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뭐 메시지가 달라졌습니까? 뭐 과거처럼 근육 자랑을 하면서 국회를 뭐 일방향적으로 운영하지는 못하더라도 뭐 바뀐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윤석열이라고 하는 후보한테도 심판을 할 정도로 민주당을 불신했는데 그 이후에도 바뀐 게 없네? 그럼 지금도 왜 지지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대안 세력이라고 명확하게 인식을 못 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쇄신의 실패라고 보고요. 그런데도 지금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때문에 둘둘이 이제 약간의 그 수평을 이루는 정도일 뿐인데 저는 국민들이 지금 정치에 대한 이런 뭐 분노라 그럴까요? 혐오? 이런 건 좀 내지된 상황 속에서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이게 분출될지 이게 저는 관전의 포인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유승찬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경제가 가장 크다고 보여져요. 민생. 경제가 가장 크다? 경제가 가장 큰데 지금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다음에 한때는 우리 한국 경제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았었는데 지금 일본한테도 이제 경제 성장률에서 뒤지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 예측도 1%대에 머물고 있고 그런 지금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떤 정당이 이런 이슈를 잡고 치고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 당내 이 대립과 갈등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조금이라도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나가고 이슈를 끌고 가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라 이슈를 끌고 나가는 능력은 뒤로 가 있고 오히려 당내에서 기득권의 어떤 보호, 자기 강화 이런 것들이 많이 비춰지잖아요. 그럼 국민의힘하고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지지율이 올라설 수가 저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 지지율은 올라설 수가 없다고 보는데 저는 좀 약간 국민의힘에게 희망이라면 희망이 있다라는 민주당보다 오히려 예. 지금 이런 정체된 상황에서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등장을 했잖아요. 비대위원장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총선을 앞두고 뭐 김건희 특검도 있습니다만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연출들이 일어날 거다. 저는 그게 세 가지로 보거든요. 예. 예, 뭐 하나 뭐냐면 당정 수직 관계 타파. 예, 이게 연출이라는 거죠. 대통령실하고. 이걸 해서 한동훈이가 가니까 확실히 대통령실과 끊어내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어차피 뭐 하나 안 하나 똑같을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으로는 수직관계 타파.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이 그거에다가 이제 반응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그렇죠. 예, 그런 모습이 일차적으로 보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민적 이슈에 대한 전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슈 전환. 해병대 사령관, 예. 해병대 수사단장 문제, 보수층에서도 이거에 대한 반대. 그렇죠. 이게 많고요. 그다음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전 문제 예. 이런 것들도 이제 역사를 좀 바로 세운다는 입장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카드를 갖고 지금 집단한 보수들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결국은 2030이 이제 중요하잖아. 총선에 있어서 그렇지. 2030이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세대를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준석과의 만남이라든지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의 장점은 2030이거든요. 그렇죠. 2030이기 때문에 이준석을 포용하는 모습 이게 되든 안 되든 이준석 전 대표가 27일 날까지 기한을 정했잖아요. 신당 창당과 관련된 기한을 정했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이 기존의 보수 세력들을 포용하는 모습들을 어떤 이벤트를 연출할 것이다. 저는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의 탄력성을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결국은 이런 전략을 통해서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그런 거를 하는 게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유하자면 식당에 갔어요. 근데 밥이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어. 네. 똑같은 그냥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그런데 설거지를 잘해놔. 설거지를 잘 해놓고 디저트 한 개를 딱 줬어. 돌아가면서 평점을 좋게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게 먹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예. 방금 이제 부승찬 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 2030 보수 예. 제가 딱 들어봤지 않습니까? 예. 제 입장에서 요걸 조금씩 제가 뭐 반박 아닌 반박을 하자면은 일단 윤석열 한동훈의 그 관계는 예. 시작과 끝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그렇죠. 예, 둘은 하나라고 저는 봐야 되고요. 아까 뭐 수직적 관계를 타파하는 일종의 약속 대련 내지 연출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 그것도 이제 쇼도 능력이거든요. 예. 쇼도 잘할 능력이 없다라는 게 저의 냉정한 평가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이슈 전환 말씀하셨는데 예. 이슈 전환을 하려면 한동훈 장관도 본인의 철학과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본인의 철학이 있습니까? 최근에 비견한 예로 김건희 명품백 그 여사에 대한 사건 물어보니까 네. 저는 보수 언론만 보니까 언론 안 봐서 잘 모릅니다. 몰랐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던 도망가더니 그 다음번에는 갑자기 이게 악법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국민의 70%가 동의하는데 악법이래요. 네.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과거에 박근혜 최순실 특검법에도 다 있었던 조항 그대로거든요. 그럼 한동훈 장관의 논리를 그 전에 한동훈 장관이 있었던 박근혜 최순실 특검팀에 대입을 하면 그건 악법이죠. 그럼 악검이네요, 악검. 그럼 본인은 악검팀에 있었던 게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한 자기 부정과 자기 모순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일부 비대위원 인선할 때 지금과 똑같이 가긴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일부 약간 중도적인 성향을 띠는 어용적인 인사들을 갖다가 기회주의자들을 저는 등용할 그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데 예. 그렇게 가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결국 권력이라는 것은 공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 독재 정권들도 이게 뭐 남하고는 당연히 쉐어를 못 하고요. 그렇죠. 가족하고도 공유가 어려운 게 권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의 부상을 그대로 남겨놓고 볼 사람은 아니다. 예. 그럼 저는 총선을 앞두고도 삐그덕거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윤한이 하나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권력을 놓고 내지는 갈등 이런 것들이 저는 촉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가 저는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인가? 전 거기에 대한 일단 근원적인 좀 물음이 따라 붙는다. 근데 봅니다. 제가 뭐 전통적인 입장에서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은 유권자들은 사실 이제 제가 경제 쇼나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왜 그 경제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가하고 부동산 가격, 자기 집값만 잘 좀 부양이 돼 있으면 아무래도 집권 여당 쪽으로 이제 표가 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정책 중에 하나가 갑자기 한 열흘 전까지는 이 정책 안 한다고 부인을 했었어요. 추경호 부총리도 부인을 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지금 뭡니까 그 10억 정도의 대주주를 50억으로 높여버렸잖아요. 그거는 연말에 이제 주식시장 빠지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한 상당히 이제 총선용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걸 게다가 뭐 그냥 서둘러 그냥 해버리는 거지. 올해부터 지금 적용하려고. 이거는 그래서 총선용으로 뭔가 뭐 시행령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정부가 주가나 부동산 가격을 부양하기 위한 어떤 거는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다. 특히 재건축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시그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다가갈 것이냐. 아무래도 집권 여당한테 좀 프리미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들은? 뭐 그러겠죠. 할 수 있는 가용 수단은 있잖아. 근데 이제 여론에 야당보다 보니까 예. 이제 제가 어제 칼럼도 쓰긴 했었는데 예. 대개 보면은 총선이 있으면 그 예. 전에 한 추석 즈음 예. 즈음에 있었던 어떤 이제 정치의 영역에 대한 이제 인식들, 국민들 인식이 총선까지 그대로 간 것들이 거의 이제 대부분입니다. 예외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론에는 사실은 기후도 있고 날씨도 있는 거예요. 여론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네. 예, 예. 겨울 중에서도 어떤 날은 더 추울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좀 따뜻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겨울이 추운 것은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론은 그 두 가지 층위를 같이 이제 봐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방금 이제 말씀하신 여권이 프리미엄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카드들이 이제 있을 수 있어서 어떤 부분을 이제 선방할 수 있는 카드로서 이제 활용하는 것들은 수단은 이제 제법 있을 수 있을 텐데 예. 어떤 큰 흐름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들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만 또 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어떤 이제 반전들을 가져온다면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또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경험들 토대로 봤을 때 사실 그것도 사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여권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전략이 있는 것인지 그걸 사실 저는 이런 것도 사실 돈선거라고 보는데 2억 이하로 빌린 소상공인이랄지 자영업 같은 경우에 그 4% 이상 지금 저 대출 이자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돌려줘라. 그래서 정부가 정책자금 쪽으로 이렇게 쫙 푸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거는 완전히 이제 집권여당 프리미엄이고 사실상 돈 선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된 거야. 제가 보기에는 시작됐고 재건축이랄지 뭐 10억에서 50억으로 대주주 올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서 이 연말에 어떻게든 이제 주가를 잡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연초 되면은 조금 이제 기대 섞인 분위기로 이렇게 받고 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집권여당에서 늘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영향을 꽤 미칠 수 있을 것도 같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는 네. 뭐 어느 정부나 사실 선거 앞두고 이런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썼었고 그렇죠.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서 찍는 국민들도 계시죠. 있어. 뭐 그건 뭐 저는 비판하고 네. 싶진 않은데 네. 결국 선거라는 것은 공적인 행위고 네.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공권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이 정권에 대해서 내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대해서 또 내지는 다른 세력들에 대해서 전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고 투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크게 이게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저는 태어나서 뭐 제가 정치사를 다 훑어본 건 아니지만 비상대책위원회를 많이 보면서 이런 형태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제가 처음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저희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럼 뭔가 잘못이 있었겠죠. 그래서 매맞을 상태에서 국민들께 읍소하는 건데 그 매맞는 원인이 뭐냐면요. 강서구청장 선거 때도 우리가 국민들이 표현해 주셨고 결국 모든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 그리고 국민의힘의 기회주의가 문제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 문제를 진단을 했는지 못했는지 더 윤석열 대통령 다운 분을 지금 데려다가 비상대책위원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너무 짠 겁니다. 짜가지고 손님이 컴플레인을 해요. 음식 너무 짜다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더 짠 음식을 지금 갖고 와가지고 먹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고 돈이나 내고 가라.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전 이거는 정말 국민 알기를 뭘로 아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런 식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말 있었습니까? 저는 처음 보는 비대위의 형태이기 때문에 뭐 법무부 장관 출신이 바로 넘어온다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상권 분립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비상의 원인인 사람, 몸통인 사람이 와가지고 비상을 해결하겠다라는 이런 발상은 정말 처음이다. 이런 비대위는 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성호 의원은 이제 최소한 이런 것 같아요. 최소한 술은 안 먹는다. 술은 안 먹는다. 일은 많이 하는 것 같다. 뭐 그래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야당 내에서 그래도 중진 의원이 하는 이야기니까 물론 이제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말라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도 있겠죠. 그냥 허물어질 정당은 아니다. 국민의힘이.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측면들은 민주당이 약간 좀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사람들이 그 주가 조작이나 이것보다 명품백에 더 반응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현물 보이는 거에. 그 시각적 효과가 엄청 무서운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만 너무 이제 믿어서 그러니까 우리 찍어주겠지 이걸로 가면은 또 곤란하다는 그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정성호 의원은. 예.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보였던 행태를 보면 국무위원으로서의 행동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정치적이었죠. 정치적 예. 중립을 지켜야 될 국무위원이 나서서 정치적 발언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야당 의원들의 과거를 들춰서 상임위장에서 똑같이 맞받아치고 이런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서 오기 전에 했던 것 중에 시행령 정치잖아요. 그다음에 상위법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가지고 무력화시킴으로써 입법 기능을 무력화 종국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상권 분립의 어떤 기본 정신을 파괴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근데 이제 정당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정당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이 정당으로 들어오면서도 좀 보실 게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권력의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들고요. 어떤 뭐 권력 분점이나 크게 이제 권력 구조 관점에서 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관계, 한동훈의 관계를 이해할 것보다는
결국은 개인 간의 운명 공동체. 자기도 윤석열을 칠 카드를 갖고 있고, 칼을 갖고 있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김건희나 윤석열도 한동훈을 칠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비대위원장을 주니 김건희 특검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해라. 처리를 하라는 게 아니 그때도 저 7분간의 인터뷰인가요? 거기서 얘기했잖아요. 악법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매일 브리핑을 하는데 특검에서 매일 12조인가요? 특검법 12조에 나와 있는 일일 브리핑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 조항이 악법이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한동훈이가 얘기한 거는. 그럼 뭐냐? 야당과의 딜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 악법을 제거하고 그 조항들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선거 기간 동안에 매일 나올 거니까 특검은 받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피의사실 공포가 우려되는 것들은 제하고 가자. 그러면 우린 수용한다. 아마 야당에는 가장 먼저 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예상하시는구나. 50억 클럽 같은 경우는 50억 클럽 같은 경우는 이제 정의당이 이제 특검 그렇죠. 을 이제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잖아요. 2인을. 근데 이제 지금 김건희 특검은 50억 클럽보다 짧긴 하지만 70일 정도의 기간이 있고 그다음 30일은 대통령이 안 받을 거 아니에요. 30일을 더 하겠다면. 그러면 이제 70일 동안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할 수 있는. 이쪽은 50억 클럽은 정의당이 추천하고 이쪽은 민주당이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으로 이제 명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악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그거 가지고 악법이라 하고 그다음에 총선 전국을 완전히 어떤 이슈에도 이 이슈가 모든 전국을 빨아들이는 매일매일 브리핑하고 그다음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압수수색 영장 치고 뭐 이런 것들이 낱낱이 공개되니까 아니 지금 1심 판결문이나 이런 거 보면 뉴스타파 보도들을 보면 그 정도면 완벽한 통정매매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그거를 통정매매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권력을 나눠줄 혹은 이양할 사람을 보내면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유리한 쪽으로 가지만 그래서 한동훈은 운명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이 김건희 특검을 어떻게든 저질하든 어떻게든 저질하든 이 수용하는 과정에서 딜이 이루어지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고 온 게 아닌가 하는 제 생각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요. 저지가 불가능한 게 12월 28일에 일단 표결은 하잖아요. 그렇죠. 표결은 하는 건데 지금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표결이 되면 당연히 통과가 되죠. 통과되고. 민주당 단독으로도. 그러면 이제 뭐 대통령의 거부권만 남은 건데 거부해서 돌아오면 또 무기명으로 하거든요. 이건 또 출석 인원의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조항을 그 사이에 바꿀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자꾸 이거를 뭐 악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본인이 소속해서 수사했던 그 최순실 박근혜 특검도 똑같은 조항이 있었다니까요. 그럼 이게 악법이면 자기는 악법에 의한 특검에서 활동을 한 게 돼요. 그 자기 모순이 되는 거고 당시에도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제3의 기구에서 추천한 분이 박영수 특검입니다. 지금 구속돼 계시는. 그럼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으로 이어지는 검찰 특수부 세트가 가서 수사를 한 건데 본인들의 권위를 갖고 있는 그 특검은 합법이고 악법이 아니고 지금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이건 악법이다 이러면은 세상에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민주당에서 더 받아치기가 좋은 게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소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하는 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2016년도에 그 특검에 대해서 소상히 가르쳐주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민주당이 잘 받아치면 지지율이 이렇게 답보 상태로 가겠어요. 문제는. 근데 이제 또 이제 가지고 있는 카드가 공격을 할 수 있는 카드가 집권 여당은 검찰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번 검찰은 다른 집권 여당의 검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태이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 같은 경우도 뭐 다른 연루된 의원들이 뭐 20여 명 뭐 이렇게 되면 이걸 이제 그 사이즈를 비교를 해봤을 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랄지 또는 뇌물수수 의혹 같은 것들이 국민적 관심은 훨씬 더 높긴 해요.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그 좀 오래됐고 식상하고 또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관심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언론 지형이랄지 집권 여당이랄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거의 그 동수로 5대5로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지. 그러면 그렇게만 가져가면 3대3 정도로 나와서 선방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처럼 30% 30%씩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예. 원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예. 선거는 정부 여당을 평가하니까 사실은 당일에 야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정부 여당의 회초리를 드는 그렇지. 유권자들은 이제 그날은 야당이라는 도구를 드는 것이거든요. 야당을 예. 지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당이 사실은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선거에서는 대개 승리하는 이유가 이제 그렇게 작동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여당의 전략은 이제 이것을 허물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야당이 그 회초리가 야당이라는 회초리가 지저분할 경우에 그러면 이제 유권자들이 이것을 자유롭게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런 것을 사실은 여당들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야당도 여러 가지 흠이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 평가하고 정부 여당 심판, 정부 여당 견제 이렇게 전통적으로 나오지만 야당도 이것은 좀 심판받아야 된다. 야당도 평가받아야 된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여당의 전략인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권에서는 여당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다른 소소한 카드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관련해서 돈봉투 의혹 사건 이제 관련해서 의원들을 이제 소환하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이재명 대표의 어쨌든 또 재판이 선거 전에 이제 있을지 여부들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될 경우에는 중도층이든 이런 분들이 당일에 야당으로 쏠리는 것을 일정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그래서 그러한 전략을 저는 상당 부분 주류로 가져갈 주 전략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러면 어쨌든 효과가 이게 뭐 그런다고 이기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질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선방하려고 하는 목표를 갖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죠.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마 전략을 구사를 하려고 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윤석열 신당과처럼 돼버린 국민의힘은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90개에서 100개 정도 의석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신당을 그냥 방치하고 거기에서 꽤 많은 의석수를 차지를 하면 나중에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같은 보수들끼리 합치자라는 그 프레임으로 가면서 안정되게 국정 운영을 유지하면서 나중에 또 이제 대선까지 그 이준석이나 한동훈을 경쟁시키는 그런 프레임. 그러면 이준석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고 한동훈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래서 둘 다 받을 가능성. 그러면서 이제 암묵적으로 보수 지지층들은 이게 마치 연합정선 형성하는 것처럼 이쪽에서 한 90개 몰아주고 또는 뭐 100개 몰아주고 한 50개 가고 그러면 우리가 이긴 거네 속으로. 그렇게 그런 전략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소위 말하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으로 상징되는 지금의 국민의힘. 그리고 이준석 신당이라고 하는 뭐 그 신당이 지금 아직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평가가 매우 어렵지만은 나왔을 때 만약에 뭐 보수의 색깔을 띠는 다른 집으로 만약에 인식이 된다면은 이건 국민들 앞에 그 정당은 야합이나 마찬가지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건 권력에 대한 야합이고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해선 전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저는 국민들께서 만약에 이준석 신당이 그런 스탠스를 잡아가지고 야합으로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은 저는 그 당에 표를 줄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부정 여론이 지금 70%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다 평가를 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뭐 보수 진영이니까 야합을 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은 이준석 대표가 아직 탈당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뭐 27일 또 그 이후에도 아마 이런 의심에 그런 눈초리는 뭐 따라붙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제 결과가 나와서 나중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국민의힘이 한 100석 정도만 갖고 또는 이제 이준석 신당이 좀 가져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과반 정도나 그 이상을 했다.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그랬을 때 그렇게 해석해서 받아들이고 이후에 국정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협력할 방법을 찾을 수는 있지만 사전적으로 이것을 전략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렇게 성과를 내 가지고 이후에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한 모든 정당은 사실 눈앞에 닥친 선거를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제일 큰 것이지 사실 이렇게 배치를 할 정도 전략적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을 안 만들었죠.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왜냐하면 또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격화될 것이고 격화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낮은 상황이라서 대통령을 많이 때리는 정당이 표를 많이 가져갈 수 있거든. 그러면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더 때릴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대선처럼 이렇게
안에서 뭔가 밀실로 뭔가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 정도로 감정이 격화될 상황이 연출이 되겠네. 그러니까 이준석 예. 신당이 보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럼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예. 나와서 지금 각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예.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입장이라 함은 그렇지.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냐가 지금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게 너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비판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지지할 때도 안심을 하실 텐데 마지막 남은 것이 한동훈 장관 그리고 이 검찰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권에 아주 그 속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라고 의심을 받는 그렇죠. 이 검찰에 대해서 문제들이 나왔을 때 어떤 명확한 입장을 취하느냐. 이게 만약에 불분명하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식으로 많이 가게 된다면은 국민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당에는 표를 줄 수가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요. 저는 어차피 탈당을 해서 나왔다고 하면 요즘에 뭐 위성정당이니 뭐 여러 가지 그런 꼼수들이 정치권에 많잖아요. 저는 정치인들이 좀 국민들 앞에 솔직하고 진솔하고 그리고 거짓이 없이 전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할 때 오히려 국민들이 그 당을 더 높이 평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꽃길만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예. 처음부터 길인 것은 없었다. 예. 나는 그 길을 간다는 거 예. 아니에요. 꽃길만 걸었어요. 근데 꽃길만 걸었는데 한동훈 장관이나 혹은 지금 뭐 평론가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검증의 시간이거든요. 그렇지. 지금은 이게 발가벗겨지지 않은 한동훈에 대한 지지, 그런 바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검증의 시간을 어쩔 수 없이 가져야 되잖아요. 누가 그렇죠. 보호해주질 않기 때문에 예. 이제 또 뭐 진짜 법조 출입 기자들도 아니고 정치부 기자들이 기자들은 달라요. 예, 나서고 하니까 이제 검증의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올 텐데 이런 검증들 그다음에 자녀 그동안은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뭐 대충 하고 그다음에 뭐 기사 나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그러면서 기소를 시키고 하면서 언론의 재갈을 물렸지만 지금은 정치인 한동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검증의 시간을 거쳐야 되는데 과연 검증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역대 대통령들이 권력에서 노무현 대통령님까지도 어떻게 무너졌어요. 결국 도덕성이거든요. 이 도덕성이 이 도덕성이라는 잣대가 자기한테 들이댔을 때 양심적인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 같이 이제 유명을 달리하는 거고, 그렇죠. 한동훈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모르죠. 이 검증의 시간을 겪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동훈이는 너무 지금 평가돼 평가할 있고, 필요가 없다. 과대 평가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그게 독화살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은 도덕적으로 비난을 야당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 근데 그걸 똑같은 잣대로 이제 다시 그렇죠. 김건희한테도 똑같이 해라. 똑같이 수사해라. 뭐 그렇게 해버리면 당사자 입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직 뭐 별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 김종인 박사님께서 그 얘기도 하셨는데 때이르다 하셨는데 별의 순간이 오기 전에 검증의 시간이 앞에 있다니까요. 그러네. 이걸 통과해야만이 본인이 언제 등판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비대위원장 되자마자 검증의 시간이 올 것이다. 검증의 시간이 그런 정치력이나 리더십 플러스 본인 스스로에 대한 도덕성 검증도 그렇죠. 올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무슨 야권 시민단체 쪽에서도 야, 이 새로 나타난 게 있는데 뭐 관련해서 입시 관련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아, 그럼요. 한두 가지가 아닐 거 아닙니까? 지금 조국 장관이나 뭐 그동안에 뭐 송영길 대표나 이런 그렇지.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혐의견 검증을 하면 하면은 그건 앞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그래도 이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진짜 광야에 혼자 딱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이 검증을 이겨내야 되는데 과연 이겨낼 수 있느냐. 저는 이게 의문점이에요. 그리고